6월의 날씨 정말 뭐 화사하다 못해서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그런 화사함을 가진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대학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참 서럽고 아쉽습니다. 저는 뭐 소개받은 것처럼 서울대 TV 홍현정이고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 아니죠. 그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또 뭐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다.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죠. 우리가 미국이 그렇죠. 미국 월스트리트라는 데가 그 월스트리트의 어떤 결집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한국은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뤘지만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이 사실 좀 뒤졌었어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금융업이 많이 발전했죠. 그 금융업 발전에 선두에 섰던 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님이십니다. 최 부회장님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 좀 듣고요. 또 최 부회장님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분이세요. 그런 얘기들도 관련해서 조금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부회장님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부회장님 한번 먼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예. 설립 13년 만에 총 임직원 4,300명과 자기 자본 4조 5천억 원의 규모를 자랑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전문 그룹으로 성장한 미래에셋. 우리 손으로 만든 해외 펀드를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건 물론 아시아 시장을 대표하는 자산 운용사로 성장해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자본 시장인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세계 자본 시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갈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와 같은 그룹의 세계를 향한 비상, 글로벌 성장 원동력의 중심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진념의 CEO. 증권업계 독수리로 정평이 나 있는 최현만 부회장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최강자, 자산관리 서비스의 명가, 나아가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리더라는 경영 전략으로 2010 미래에셋의 힘찬 도약을 이어가고 있는 최현만 부회장. 그가 말하는 자본시장의 미래는 과연 어떤 색깔일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리더, 존경받는 기업인 미래에셋의 최현만 부회장.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선 증권업계 마이더스의 손, 미래에셋의 최현만 부회장을 만나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사실 최현만 부회장님 오늘 처음 뵀어요. 아까 총장님실에서 이렇게 뵈니까 눈이 정말 독수리 눈 같이 생겼어요.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결정을 빨리 하고 명석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붙여진 그런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 부회장님 사실 입지전적인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저희 우리가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대학 나오신 건 아닙니다. 명문이지만은 지방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30살에 대학생활을 10년을 하셨더라고요. 뭐 고시도 하셨다가 좀 실패도 하셨고 사실 그런 실패를 많이 겪으셨는데 30에 이렇게 직장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사실 한 5년간은 속된 말로 별로 일이 없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대리에서 사장까지 가는데 불과 2,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직 상승만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최 부회장님 이따가 개인 얘기도 좀 듣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본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 강의 듣고요. 그리고 그 해안 여러분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 듣기로 하죠. 우리 최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경영자로서도 그렇고 인생 선배로서도 그렇고 할 얘기가 어찌 정해진 시간만 가지고도 아마 턱도 없이 부족할 어떤 그런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대학 강단에 섰다기보다는 투자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자산 재테크를 잘할까 이런 어떤 설명이 훨씬 쉬운데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그 범주를 넘어서 재테크의 범주를 넘어서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경영자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생의 선배로서인가 나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푹 빠지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푹 빠지게 해드리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푹 빠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2시간이 서로가 이렇게 제가 좀 몸값이 비싼 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서로 좋은 어떤 그런 자리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경영을 하면서 14년째 경영을 합니다. 14년 전에 97년도에 저희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과 함께 창업을 했는데 운용사 경영, 캐피탈 경영, 지금은 증권사 CEO 앤드 그룹의 바이스 체어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영이란 뭘까? 경영이란 뭘까? 여러분들 경영 여러 과가 있죠 지금. 무슨 과에 대체적으로? 경영학과, 경제학과, 모든 과가 다 있습니까? 그럽니까? 불문과 있습니까? 불문과 없어요? 인문계통의 학교는 없습니까? 경영대입니까? 예? 무기화학과? 경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은 어떻게 한번 물어볼까요? 경영은 뭡니까? 경영은 한번 자신 있게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시죠. 경영 뭡니까? 경영은 이익 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목적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추구에 있다. 그럼 수익 추구는 뭐가 중요하냐?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중요합니다. 경영과 기업은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좀 차이가 납니다. 기업의 목표는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사회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에 기업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데 경영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익을 가지고 비용을 가감해가면서 목표 달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현 시점에 미국발 위기가 온 이후 그 다음에 지금은 요즘은 남유럽 또 천안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자인 저는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곤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 샌드위치 됐다 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은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결코 샌드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밸런스 오브 파워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이끌어가는 어떤 나라일 수는 없을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리딩 어떤 그런 컨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코리아의 작은 미래에셋의 경영자가 어찌 그런 큰 생각을 합니까? 이미 우리는 올 초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아닌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 한국을 글로벌 스위트팟 이런 이 골프채 보면 스위트팟 그 가운데 정점이 착 맞아야 멀리 가고 정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요리됐다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주로 골프채에서 많이 스위트팟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코리아가 세계 글로벌 스위트팟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하다. 코리아가 스마트하다. 언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단어를 언론에서 한 나라를 가지고 칭송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굉장히.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는 것은 뒤에 산업이 좋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족적인 어떤 열정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이 한국도 여러 가지 어떤 발전, 개발도상국가를 거쳐서 왔는데 어찌 한국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경찰 국가로서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딩 컨트리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2년 전에 어찌하여 그런 미국도 무너지게 되는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원지가 됐던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봅니다. 경영자로서. (100년) 전 미국도 이머징 마켓이었다. 이 말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혁명을 가지고 영국 중심으로 유럽이 발전을 해드렸습니다. 근본위 제도로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영국. 그 다음에
1, 2차 이 세계대전,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시대,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기술의 시대였어요. 기술의 혁신의 시대. 기술 혁신의 시대.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100년간을 이끌어 오다가 서프라임 발 금융위기가 2008년 또 오고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 변고점이 출현할 때마다 거기에서 노는 주연 배우가 달라졌습니다. 주연 배우가. 제가 볼 때 뒷페이지에 나오지만 아시아 이머징,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 신흥공업국가 등등의 표현되는 어떤 그런 동쪽으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나타날 주연 배우는 바로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나라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생산 대국이 아닌 생산 대국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대국으로 변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는 어떤 그런 즈음에 와 있는 것 보면 중국의 빠른 내수 성장세는 시장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중국은 수출한다.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소비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로 경제 GDP였던 그런 수출로 약 한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의 국가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5에서 한 45까지 그 레인지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시간만 날아가면 이 소비의 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국대 캠퍼스에 들어오니까 뭐 중국말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국 학생들도 많이 있던데 이미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학생들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미 3년 전에 2003년에 우리가 홍콩에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비행기로 날아가는 영역은 우리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네. 그런데 여기 1시간만 날아가면 베이징이 나옵니다. 상해 1시간 반이면 날아갑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영역 속에서의 지역 하나의 부산 정도 거리는 그렇지만 이 소비의 대국이 이렇게 지척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활용하고 또 아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 중국이란 소비 대국으로 나가고 있는 이 중국을 포커싱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작금의 그 유럽 리스크의 본질, 남유럽 사태, 이 본질은 저는 펀더멘탈 옥석 가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중요해졌냐면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양대 축으로 버티고 있는 나라들 보면 대체적으로 통화 정책까지 혼란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거의 마이너스 되는 어떤 그런 부채 비율이 높은 어떤 국가들에서 많이 생겼더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 캐시플로 유동성을 메꾸고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연한 조그마한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1년, 2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정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 비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보면 이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채 비율 36.2, 50% 이하의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발 재정위기는 글로벌 위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의 유상 변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이 페이지를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혹시 뭐 재미없다 아니면 이해를 못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해달라 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네.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방송에 나갑니다 지금. 네. 예,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지금 강의해주신 거에 의하면 아직 아프리카 대륙은 이머징 마켓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비해서 지금 중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아프리카 대륙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이 자원의 어떤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으로 아마 학생의 질문을 요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고2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한테 너는 앞으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둘이서 이 얘기를 아직은 어리긴 하지만 제가 데리고 얘기를 할 때 아빠처럼 경제 경영 쪽에서 일하기보다는 기초과학 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겠느냐, 아니면 뭐 리모델링 하듯이 리커버리를 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존 차원에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할 건데 자원은 고갈되고 그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대체 어떤 산업이 또 나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원이 많은 어떤 분야고 일단은 그 자원을 개발해서 자원을 가지고 여타 산업적으로의 시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래 기초 필수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돈이 있는 중국이 일찌감치 소위 그렇습니다. 지금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은 현재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한 눈은 장기적으로 눈을 감더라도 한 눈은 뜬 눈은 지금 현실 직시하고 감은 눈은 멀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에세이에 적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으로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장기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돈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2만 소위 2조 달러가 넘는 소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 1등이죠. 이제 그런 나라들로 방금 이 소위 장기적인 눈을 가지고 일찌감치 원자재를 많이 확보하는 그 나라들이 가서 거기에 댐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같이 함께 한다. 그렇지만 너희의 원자재를 우리한테 좀 개발권을 달라.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안 하느냐?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정부에 관련된 얘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고 또 그것은 필수적인 정부도 국가 경영입니다. 국가 경영자로서 당연히 갖춰가야 할 어떤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생각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국은 이번 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 5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 증권시장을 보면 4월까지 약 45조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지다가 5월 달 들어와서 한 6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6조 정도를. 그러니까 무슨 셀코리아니 이제 한국 다 샀다. 한국에서 무슨 자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여러 가지 어떤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단연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포트폴리오 좋은 나라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왜 나갈까? 돈은 왜 나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남유럽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발 위기 때도 그랬고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소위 이처럼 제조업의 포트폴리오가 좋고 이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굉장히 부를 많이 창출하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꼽혔던 겁니다. 타겟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회만 되면 옵니다. 그럼 기회만 되면 온다. 그 기회라는 게 뭡니까? 가치에 비해서는 쌀 때 지금이 싸냐 비싸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연코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왜? 이런 제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너무 좋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는 1등입니다. 거의 1등 점유율이. 일본과 3배 차이가 납니다. 반도체 LCD. 자동차 마찬가지 점유율 미국 점유율 7에서 한 9% 10%까지 거의 아마 다가갈 겁니다. 철강 2위, 조선 1위, 석유화학 이게 수출 기업입니다. 수출 영역입니다. 수출 섹터. 내수 영역을 넘어서 수출 섹터입니다. 휴대폰 가전 거의 1, 2등입니다. 등등의 어떤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조선만 조금 고성장을 하다가 약간 조정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 포트폴리오가 좋다. 외국인들의 관심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외국인 매도를 5월 달에 했을까요? 주로 원천을 보니까 유럽계 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럽의 마진콜 내지는 글로벌 IB대 펀드대 마진콜, 일단은 마진이 됐던 마진콜을 당하는 그 부분에 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아마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해석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저처럼 펀더멘탈이 좋고 포트폴리오가 좋은 어떤 그런 부가 있는 나라인데 잠시 아마 외국인 매도는 제가 볼 때는 다시금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되지 않는 남유럽 사태 또 컨트리 리스크, 그러나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시간이 문제이지 아마 회복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 시장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30여 년간 제조업에서 일구어진 이 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부들이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돈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자산의 가치들이 저는 운용을 그렇게 보거든요. 돈에다가 좋은 자산을 붙이는 것이 운용입니다. 이 돈에다가. 근데 이 좋은 자산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부동산에 거의 7, 80%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아까 발전은 균형이라 그랬는데 불균형, 언밸런스 되고 인밸런스 되는 어떤 그런 상태.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산업도. 금융산업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금융기업이 떠오릅니까? 은행이죠. 네. 은행 어떤 은행입니까? 시중은행이죠. 네. 시중은행의 역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자본이 많이 없는 대한민국 금융산업 중에 시중은행의 역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니까요. 글로벌 기업들은 경제적인 부가 이렇게 넘친다니까 돈이 넘쳐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딘가는 필요한 곳으로 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 금융기업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증권업입니다. 증권업. IB입니다. 근데 돈을 그냥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고 마진을 따먹고 이렇게 성장해온 그러나 돈 빌려줄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어떤 그런 균형점으로 가버린 상태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을 커머셜 뱅크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크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발전과 성장은 그 인밸런스된 어떤 그런 불균형의 어떤 그런 곳을 균형으로 이끄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은행의 취직도 좋지만은 도전 그리고 자업 창출이 많이 될 영역, 성장할 여지가 있는 어떤 곳에 아마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증권사의 CEO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은 나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컸냐면 돈이 없는 집안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의지가 생긴 겁니다. 그 의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DNA가 균형을 찾아가는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로 거듭 태어나보려고 하기 전에 신분 상승과 여러 가지 세월을 반가이 하려고 그때 우리 시절은 그 길이 한 번에 일약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곧이었습니다. 네. 저도 우리 동국대가 불교의 어떤 그런 산지 상아탑이긴 하지만 저도 절에 들어가서 한 3년 반을 뭔가 그 공부를 해보려고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세월이 변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도 이 몸과 머리가 대화를 합니다. 이 몸과 머리가 대화를 해요. 제가 경영자로서 필요해서 체력이 필요해서 내가 늘 이런 그 우스갯 말을 하는데 몸과 머리가 대화를 하는데 머리가 맨날 놉니다. 장깨나 버려 쌓고 맨날 잔존이나 버려 쌓고 놀자 그러고 몸한테. 그래서 몸이 하루는 강하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야 임마 너 왜 태어났어 머리 너.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루는 이 머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임마. 너가 움직이게 하려고 내가 태어난 거야. 네가 움직여서 내 머리를 한번 이끌어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밸런스라고 하는 이 몸의 균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영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 DNA가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 머리 또한 낙후되고 움직이지 않는,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인식을 고정관념에서 통념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화와 성장과 균형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전적인 어떤 개념들을 놓고 볼 때, 이 균형적인 개념을 가지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잘 한다면 발전의 여지는 10년 아니라 20년도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증권시장의 성장은, 증권시장의 코스피 포함한 성장은 10년 정도는 나는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경제적인 부가 있습니다. 부를 이끌 만한 IB 산업의 육성이 안 돼서 그러지, 아마 IB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셋 같은 회사가 10년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단 이론도 지금도 운용을 안 씁니다. 미래에셋만이 해외에 나가서 운용을 합니다. 브로커리지만 합니다. 중개할 뿐입니다. 중개도 물론 IB 중요한 영역인데, 운용을 해야 정보가 들어옵니다. 네트워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IB 전체적인 M&A까지 포함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셋에서 벤치마크 하겠다라고 많이 따라옵니다. 예, 자산관리 한다. 미래에셋 나가니까 같이 우리도 해외 나가보자 등등. 저는 그런 게 교만하게 즐길 것은 아니지만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에셋은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변화합니다. 해외 나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부동산도 사고, 싼 부동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싸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 PI도 하지만 이 돈들, 이 많은 돈들, 70, 80%의 부동산에 몰려있는 이 돈들을 여하의 리모델링 하듯이 자산 리모델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가격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머물도록 하는 어떤 그런 컨설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코칭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게 금융산업의 DNA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올라왔는데 더 여지가 있다. 올라갈 여지가 조금은 있어도 다른데 더 여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에셋 알로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익의 관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DNA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DNA는 저는 고정적인 어떤 금융산업의 인식에서 벗어날 때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당국자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적어도 이제 사회에 갓 출발하는, 그리고 상하탑에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같은 선배 경영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영을 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상태에서 경영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발전과 성장의 의미를 그렇게 꼭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한번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은 그래서 제가 이 자랑이 아니라 브로커리지 중심의 한국 증권업을 자산관리, 간접투자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보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증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는 완벽히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증권쟁이 아직도 주식을 하느냐.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선진시장에도 보여줬더랬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패러다임을. 왜? 주식을 이길 수 있는, 주식의 이 투기적인 심리,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었다고요? 박현주 회장님이라고요? 절대 나는 그분들도 주식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신의 영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지 투자의 방법입니다. 운용의 방법, 관리의 방법, 이걸 잘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혼자서 유혹에 져버리니까, 그 투기적인 어떤 심리에 빠져버리니까 둘이 관리해야 됩니다. 둘보다는 넷보다는 조직이, 팀이. 그게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근데 직접 투자만을 가지고 모든 증권사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게 주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증권사입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신뢰가 생깁니까? 신뢰가 안 생기죠.
깡통 계좌 나오고 날마다 데모대 가서 맞고 국가는 정부 재정 풀어가지고 메꿔주고 그게 되풀이 된 거죠.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변곡점을 그어야 되는데 미래에서 싫습니다. 단연코 미래에서 싫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도 또 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서 이제 좀 잘한다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제 좀 잘한다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을 즐겼다면 또 즐기게끔 해야 된다는 뜻에서 글로벌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서는 이와 같은 수익 구조를 지금은 꼭 이게 교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지금 이 위탁매매가 이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이 60% 지금 한국 증권사의 평균 60%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지 커미션이. 근데 그러면 60%의 수익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증권업인데 한국증권업에 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과연 이런 수익을 내고 있냐? 이것도 생각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사람이 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건 아닙니다. 세이빙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매니지먼트 하면서 컨트롤 하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에셋 알로케이션 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소위 말해서 벤치마크 대비 어느 정도의 어떤 수익을 내주는 어떤 그런 계획성 있는 그런 이끌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 퍼센티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때 우리 출발할 때는 거의 8, 90이었습니다. 80%였습니다. 그때 과감히 깨부셨습니다. 우리는 브로커리지 안 합니다. 우리 창구에서는 어떤 지점 직원들도 종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시고 그런 직원들도 사표를 내고 저희들하고 헤어집시다. 지금도 그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위 말해서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증권사의 직원들은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컨설턴트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종합적인 자산운용 컨설턴트가 돼야 되겠구나. 부동산도 알아야 되겠구나. 세금도 알아야 되겠구나. 주식도 알아야 되겠구나. 채권도 알아야 되고 국내도 알아야 되겠구나. 해외 시장도 알아야 되겠구나. 종합적인 영역에서 컨설턴트로서 있어야 신뢰가 생기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브로커러진 어떤 그런 시각에서 거듭 벗어나서 혹시 우리 IB 쪽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기업 분석 공부를 펀더멘탈리 예를 들어서 증권업에 대한 증권 분석 내지는 리서치적인 어떤 그런 감각 아니면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마케팅 쪽의 상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단순 브로커 단순 주식 종목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는 어떤 그런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증권업에서 근무한 선진시장의 선배들로부터 또 우리 한국의 선배들로부터 거의 인구에 해자되는 이구동성하는 말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와 차별화는 미래 세대의 꾸준한 성장의 비결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비결은 바로 변화와 차별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또 집어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대학생들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 독립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개척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회의 땅에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면 한 1년 정도는 밖에 가서 공부하고 또 보고 듣고 이렇게 해오고 하는 어떤 경험을 가지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미래에서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해외 교환장에서 1년에 한 1000명씩 올해도 한 1000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미래에서도 안 와도 됩니다. 그런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일하는거 굉장히 우리가 나가서 또 우리 기업에 있는 젊은 우리나라 출신들 한 15에서 20%는 현지로 보냅니다. 나머지 80%는 현지화 시키고요. 그래서 보내보면 1년이면 따라잡습니다.
1년이면 어떤 뭐 인도 출신이든 뭐 중국 출신이든 미국 출신이든 영국 출신이든 그 친구들보다 훨씬 여러분들 친구들이 훨씬 여러분들 선배들이 훨씬 영리합니다. 어학 외국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외국어가 한 1년이면 따라잡습니다. 외국어도 거기 사니까. 예, 굉장히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하다못해 세일즈맨들 아니면 경영자들 다 잘합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얻어서 우리 회장님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장학생, 교환 장학생, 국내 장학생, 물론 국내에도 어렵습니다. 우리 저 때는 소 한 마리 팔면 학교가 다 학비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 집은 뭐 소 한 마리도 없었는데 여하튼 지금은 한 마리가 뭡니까? 한 마리 한 학기도 되지 못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국내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장학생들 500명씩을 드리고 있는데 좌우지간 해외에서의 선진 자본시장의 경험들 그리고 아까 이머징 하는데 과연 이머징의 본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상해도 가보시고 가까운 상해 한번 포동 쪽에 가보면 저희 건물도 있습니다. 가셔서 제 이름 얘기하면 아마 맛있는 차도 줄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본시장에서 이제 국가의 발전 또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발전의 요소가 아닌 이제 제도적 완비가 만든다고 이렇게 최근에 노벨상까지 받아가는 그런 새로운 학문이 생겼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경영 모델 그 모델이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이제 또 철저한 이제 그에 따른 제도적 법 집행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부회장님께서의 그런 개인적으로의 그 비전 그러니까 자신 인생 설계에 대한 그 비전과 그 다음에 그 비전을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텐데 그 선택에서의 인생에서의 그런 기로에 있는 가치에서의 우선 적용되는 가치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 저희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비전과 네. 가치의 적용 순서 네. 그런 부분을 알고 한 번 싶습니다. 더 받고 같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는 가장 취약한 점이 외국인 큰손들의 자본의 유출입이나 또는 미국,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증시 변화에 따라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변동성을 크게 띠고 있는 점이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 부회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일본과 중국 사이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었고, 우리 학생의 질문 두 부분의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고 이제 끝낼게요.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 학생의 질문, 개방 경제, 그야말로 아까 폐쇄성, 오픈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자본시장은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외환도 그렇고 우리 지금 자본시장도 증권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방이 돼서 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또 나가서 상대적으로 또 돈을 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외국 자본에 의해서 많이 휘둘린다. 저는 그 점을 우리 한국에서도 글로벌 IB들이 육성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아까 IB의 근간은 경영의 근간 말고요. IB들의 근간은 네트워크와 정보의 싸움입니다. 굉장한 네트워크와 정보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글로벌 IB들이 헤지 펀드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좀 이렇게 장난을 치려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정보가. 소위 말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뭘 줘야 또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뭘 줘야 되는데 우리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운용을 하니까 브로커들 증권사들한테 약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약정을 주니까 얘들이 정보를 갖고 옵니다. 받아가려고 등등 이 네트워크와 정보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속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우리 한국에서도 미래셋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꼭 저희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들이 한 서너 개 정도 버티고 있었다면 굉장히 IMF라든가 미국발 위기라든가 지금 남유럽 사태 이 레버리징의 과정에서 우리 돈을 빼가는 과정이라든가 등등은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완전 컨트롤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IB 육성에 있다. 이렇게 저는 답을 뭐 지금 대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 미래에셋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길게 보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국내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기다툼할 수 있고 너무 좁은 이 영역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밖에 나가 저 넓은 곳을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네트워킹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선배 사장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글로벌 장학생들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투자 전문 전 세계를 누비는 투자 전문가 되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30-40명씩 올해는 좀 덜 뽑았습니다. 미국의 학부 뭐 외국의 학사, 석사, MBA 여하튼 파이낸스 쪽에 일하는 사람들 너무 우리 그런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아쉬워서 우리가 보내서 가보니까 잘하는데 너무 그쪽에 사람들이 없어요. 뭐 어디 뭐 하버드나 얘 나온 애들은 소싱하는 물건 나오면 딱 전화해가지고 야 나 이거 하나 골랐는데 너 한 2천억 대봐. 나 한 2천억 대서 같이 해보자. 금방 전화로도 신뢰해버려요. 그게 네트워킹의 힘입니다. RM의 힘. 근데 우리는 가서 문도 못 열고 우리한테 가서 뭐 우리가 뭘 잘합니다.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명함 내민다니까요. 그러듯이 방금 우리 학생이 하는 질문에 제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글로벌 IB의 육성. 근데 그 IB가 국내에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인식을 달리하는 경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비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미래에셋을 떠날 수 없는 놈입니다. 앞으로 여기 이 비전, 저희 비전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작업을 가져보시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면 자기가 속한 조직의 비전에 내 개인의 비전을 빨리 합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자꾸 갭이 생겨서 네 조직은 왜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조직의 경영자도 개인 구성원들의 비전을 이 조직의 비전을 빨리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문화는 CEO의 하기 나름입니다. CEO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EO는 조직을 잘 관리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요. 기업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CEO 하기 나름입니다. 굉장히. 여하의 그런 비전을 합치해 주신 사람이 많으면 그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네 것 내 것 찾다 보면 그 발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창업자이기도 하고 대주주는 아니지만 그런 대주주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온전한 비전을 회사에 바친 거죠. 회사에. 그래서 1대 주주보다에 비하면 뭐 소액주주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느 직원, 어느 주주 못지않게 주인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런 소망은 회사의 소망, 우리의 그러면 비전이 뭘까? 미래에셋의 아시아의 1등 파이낸스 그룹, 아시아의 1세대, 창업 1세대, 우리 회장님이나 저 때 못하면 우리 후배 경영자가 또 해주겠거니. 하지만 나 아직 젊지 않습니까? 예, 젊죠? 아직 일찍 죽을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에는 아시아에 적어도 1등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다. 노무라보다는 운용 잔고가 우리가 10배는 많습니다. 노무라 증권보다는 적지만 노무라 투신 운용보다 우리 미래에셋 자산 운용 잔고가 훨씬 많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1등 파이낸스 그룹의 브랜드 장착은 창업 1세대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의 욕심은 후배 경영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발휘해야 되겠다. 이게 제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공부하시느라고 힘들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일자리 소위 잡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같은 훌륭한 후배들을 많이 뽑아서 이렇게 그런 쪽의 역할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와 같은 학생 때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제 미래에셋 증권에 들어오시면 제 이메일 주소 다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현만 회장님 그야말로 현재를 보는 눈 또 미래를 보는 해안이 탁월하지요. 남다르죠. 역시 그 증권업계 독수리이십니다. 연대와 고대 또 이화여대를 이렇게 이어서 네 번째로 지금 동국대에서 이번에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최현만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모시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